일본의 군사 전문 잡지인 타고도 뉴스에서는 얼마 전 호주의 오커스 동맹으로 차기 핵 잠수함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일본도 호주 차기 잠수함의 당사자였으며 2014년 당시 토니 에봇 호주 총리가 일본의 쌍용용 잠수함이 유력 후보임을 시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해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제정된 직후의 수주 참여라 쌍용형의 합류 프로젝트로서 기대가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직전해인 2013년에 일본 정부는 제외 일본인 등 구출용으로서 수송 방호차의 구입을 결정했습니다만 이것은 호주제의 부시마스터라고 하는 장갑차였습니다. 일본이 호주제 방위 장비품을 구입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잠수함의 수주를 유리하게 하려는 영업적인 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중국 통이었던 멜컴 텀블 총리가 취임하면서 2016년 4월에 이 차기 잠수함권은 프랑스가 정식 수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호주 정부 내에서 일본을 선택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호주 외교장관을 만나 2차 대전을 기억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정서를 감안하라. 일본의 무기 수출 야심은 평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 매체는 수출 상담을 막 시작한 일본이 무기 수출 대국으로 백전연마의 영업 경험을 가진 프랑스와 경쟁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다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5일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핵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매체는 호주의 신형 잠수함 계획은 여러 번 바뀌어 통상형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원자력 잠수함으로의 변경이라는 대전환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을 누르고 수주를 따낸 프랑스는 약 660억 달러, 약 77조 원 규모의 비즈니스를 잃었다고도 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잠수함은 이니셜 비용과 러닝 비용 모두 엄청난 국가적 비즈니스로 정치, 경제, 외교적 요소를 크게 반영한다면서 프랑스와의 사업은 계약 후에도 진척이 순조롭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큰 반전이 일어난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매체는 호주와 영미의 새로운 안보동맹인 오커스의 체결은 호주에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2009년에 차기 잠수함이 구상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의식해 이 지역에서 더 큰 지위를 발휘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통상형보다 항속거리와 수중 항행 속도에 있어 핵 잠수함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매체는 잠수함의 작전 가능 일수를 통상형에서는 항해기간 50일, 평균 항행속도 6.5노트, 핵 잠수함은 항해기간 90일, 평균 항행속도 20노트로 상정해 호주 스털링 해군기지에서 출항했을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남중국해까지는 3,000해리, 작전 행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형으로 11일, 핵 잠수함 77일입니다. 동중국해에는 4,000해리로 작전 행동 가능 일수는 통상형 0일, 핵 잠수함 73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핵 잠수함이 유리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내적인 요인을 들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계획 초기부터 잠수함의 국내 건조를 조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약 660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고용이나 경제면에서 국내 산업계의 계획에 대한 기대와 압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솔직히 호주의 공업력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프랑스와의 사업에서도 진척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잠수함의 선체에는 고장 역강이 사용되는데 쌍용형에 사용되는 것은 최신 NS110 강철로 불리는 것으로 숫자의 110은 고증 내구치를 나타내며 대략적으로 말하면 NS110 강철은 1평방밀리미터당 110kg의 끌어당김에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NS110 강철이 가능하게 하는 쌍용형의 작전 가능 심도는 약 600m라고 합니다. NS110 강철은 용접 등의 가공이 어려워 호주에서는 제조 및 가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 잠수함이라는 선택을 한 호주는 유수의 천연 우라늄 생산국이면서도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원자력 산업이 미성숙한 호주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잠수함의 국산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앞으로 호주의 핵잠수함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주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방침이 바뀌었다면서 국제정세도 변하는데 국내 산업 기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원전 사업이 정말 진척될지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핵 잠수함은 첫 도입으로 전력화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현재의 콜린스급은 문제가 많고 호주에 있어서 잠수함 전력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 전력화 기간 단축을 위해 익숙해진 통상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진짜 속내를 드러냅니다. 일본은 쌍용용 11번함 오우류의 수중 동력원을 대용량의 리튬이온 2차 전지 1개로 변경한 사실상의 신형 잠수함 토류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전력 용량은 약 8배이며 수중 최대 속력 20노트, 최대 잠항 기간 200시간 이상으로 정숙성은 핵 잠수함보다 뛰어나다고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희망 고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본이 기대하는 소류급 잠수함이 올해 2월 민간 화물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부 날개가 충돌로 휘어지면서 승조원 3명이 다쳤습니다. 게다가 충돌로 인해 잠수함 내 통신 기능이 모두 끊기면서 승조원 휴대전화로 통신이 가능한 지역까지 이동하느라 보고도 3시간 반이나 늦어졌습니다. 콜린스급으로 그렇게 고생한 호주가 일본 소류급을 쳐다나 볼까요?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인도네시아에도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군사 매체는 1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일본으로부터 모가미형 호위함 4척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은 전 제인스 기자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의 호위함 수출이 최종 국면에 접어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들뜬 분위기입니다. 매체는 이 기자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제인스의 인도네시아 특파원을 지낸 알만 헤르바시로서 현재는 세마 센티엘에서 동남아시아 방면에 관한 방위 비즈니스나 시장 조사와 같은 컨설팅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 미디어의 CNBC 인도네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의 국방이나 장비 조달에 관한 기사도 집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근거 있는 소식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로부터 까를로 베르가미니급 프리킨 6척, 영국으로부터 아로헤드 140 2척을 조달하는 계약을 6월과 9월에 각각 체결했습니다. 때문에 함께 수주에 참여했던 일본의 호위함 수출은 좌절된 것으로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현지 미디어에 의하면 8월 말에 주 인도네시아 일본 대사 카나스키 겐지가 방위 주재관을 수반해 인도네시아의 프라보 국방장관과 국방성의 고관과 함께 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프리킷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프리킷 조달은 기존의 노후함 갱신에 머무르지 않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이탈리아로부터 6척과 영국으로부터의 2척을 포함해 합계 8척의 조달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일본으로부터 모가미형 호위함 8척을 조달하면 마침 16척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헤르바시의 정보가 양국 국방장관 회담 후에 나온 것이므로 꽤 흥미롭지만 이 주장을 증명할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해 김을 뺐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아직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전범국 일본의 무기 수출 야심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